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 저녁 산책 중인데 솔밭이 많은 공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데리다를 잠시 접고, 데리다는 50편에서 100편의 강좌를 열 수가 있지만 예도가 일단 구독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8회까지 그죠, 400회가 넘고 9회 10회로 가면서 아직 조회수가 안 나와서 예도가 락강으로 또다시 포스트 모던 강좌를 해 나가다가 또 데리다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락강 강좌를 당분간 또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락강 여러분 지적책을 읽으면 손에 잡히지 않죠. 레스 댄 너띵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희차적 관점, 이런 철학책들은 한 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지적의 무슨 아주 쉬운 책들은 여러분들이 대중서들은 뭐 잡고 뭐 대략 씹으릴 수 있지만 지적의 그 철학 주저들은 손도 못 대는 일반인들은 그거는 락강에 대한 이해의 부재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지적은 또한 헤겔과 칼 막스를 재해석하고 그죠. 그래서 철학을 더욱더 정교화시키고, 또 다양한 분야, 영화, 그 다음 소설, 그리고 서구의 전체 전통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적이라면, 예도가 오늘 이제부터 5분 만에 철학 개념에서 락강의 개념들을 다소 설명하기도 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도는 락강을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고, 위대한 락강의 주저인 에크리도 한국에 번역이 됐고, 영어로도 그죠, 2차례나 번역이 돼 갖고 상당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락강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철학적 토대가 필요하고 그죠, 정신분석학이 어떻게 하여 철학이 되었고 문학이 되었는가, 그것은 락강을 향하여 던지는 오늘날 독자들의 질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철학을 하는 자가 락강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락강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도는 첫 번째 강좌로서 락강의 문체, 욕망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첫 번째 락강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락강을 읽기 위하여 락강의 주저의 에크리에도 심지어 락강의 사전에 나와 있듯이, 주로 락강의 철학 사전은 프로이트의 주요한 독일어 개념들을 그죠, 분석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락강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여 프로이트의 그런 정신분석학적인 개념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그게 락강의 사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락강이 수사학을 가지고 그죠, 무수한 문학가와 또 무수한 그죠, 무수한 그러한 철학자들을 끄집어내 갖고, 예를 들면은 무슨 그 뭐죠, 제임스 조이스의 뭐 율리시스나 또 피네건의 경야라든지, 또 니체, 하이데거, 심지어는 레비스트로스, 또 소시르의 언어 철학, 그 다음에 헤겔의 욕망의 담론, 그리고 무수한 철학의 다양한,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죠, 프랑스에서 그죠, 유명했던 19세기에 그 누구죠, 사드와 같은 그러한 성적인 성애적인 위대한 대가의 작품을 칸트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드와 칸트를 나란히 비교해갖고 에크리의 뒤에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에크리라고 하는 이 작품은 무슨 하나의 어떤 그러한 그 뭐죠? 그 통일적으로 이렇게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저술했고, 또 칸트가 뭐죠? 순수이성 비판을 저술했고, 또 데카르트가 성찰을 저술한 것처럼 그렇게 한 권으로 된 그러한 어떤 책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수한 1966년에 나타난 이 에크리가 그 뒤에 또 실렉션판을 더하여서 계속 확장되어서 나타났고, 그죠? 그래서 그 에크리는 어떻게 보면은 락강의 일평생의, 그죠? 기획을 계속해서 첨가하면서 확장하면서 일관성을 갖고 락강이 계속해서 토론한 그런 중요한 담론들을,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적이기도 하고 통일적이지 않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크리를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철학책을 읽기 전에, 그죠? 모든 사람들의 순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누가 락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락강. 그래서 동네 똥개, 쉽게 말하면 아주 뭐 아무 책이나 문학책 읽듯이, 그죠? 어떤 그 한국의 그러한 대중문학서 읽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점 가서 그냥 락강의 책을 산단 말이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모든 철학은, 락강은 결코 락강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되고, 그죠? 데리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철학은 철학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락강이 철학책이냐? 당연히 철학책이죠. 락강 책이 그럼 문학책입니까, 그게? 문학과 철학의 어떤 그러한 모든 걸 통틀어서 정신분석학을 새롭게 문화적으로 해석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철학의 담론에 가까운 거예요. 프로이트 역시도 자기의 작품이 그냥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지만은 자기가 정신분석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작품도. 그래서 프로이트도 말기로 가면서는 뭐 문명의 불만이라든지 종교의 기원이라든지 다양한, 그죠? 다양한,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이트는 고전으로부터, 그죠? 임상실험으로 정신분석학을 한 자가 아니에요, 그도. 그 역시도 예술에 손을 댔고, 그 역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가 좋아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손을 뻗쳐서 그 역시도 자기의 모든 저서들을 집어넣을 때 서구 전통의 문학이나 철학의 전통에, 그죠? 의존해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쉽게 말하면 엠페도클레스의 개념이라든지, 그죠? 그 많은 그러니까 타나토스와 또 에로스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에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이트 역시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또, 그죠?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문학 고전 작품에 의존하고 있듯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역시도 락강이 이러한 정신분석학을 철학의 반열, 인문학의 최고봉의 반열로 올려놓기 전에 이미 프로이트 역시도 자기의 정신분석학이 철학이라는 모든 미적분과 같이 모든 것에 통용되는 그러한 학문으로서, 그죠?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은 정신분석학이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가 제대로 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도 철학자가 제대로 보는 거지, 그게 무슨 임상 공부를 한 자는 오히려 락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락강은 그래서 지적으로 가면서는 완전 철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담론들이 락강이 그 무의식을 언어와 연결시키면서 이제는 문학과 철학과 정신분석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 전반에 걸친 그러한 철학에서도 다룰 수도 있고 문학에서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텍스트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크리를 잡으면 일단 프로이트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그는 고전에서 끄집어내면서, 그죠? 심지어 니체, 하이데거까지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철학자들, 그죠? 심지어 칸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드는 아까 언급했듯이 그러한 성애적 담론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심지어 해결의 담론까지도 갖고 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의 책을 자꾸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도의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철학자들을 알려면 철학소를 알아야 되고, 그 철학소를 아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필기하고 그 다음에 강좌를 들으면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익히고 개념화 시키고,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가미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락강은커녕 여러분들이 10년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는커녕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락강을 우습게 봤다 그러면 큰 코 다친다. 심지어 락강은 이 부분은 락강이 너무 나갔고, 수학자들이 볼 때 락강이 과연 이런 욕망의 기호들을 수학의 어떤 도형이나 그런 걸로까지 표현하면서 수학의 셈법이라든지 그러한 수학의 등식으로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또 락강이 그 무수한 욕망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는 다양한 모든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작품을 자기의 이론을 전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락강은 프로이트에 의존하여 프로이트를 어떻게 보면 모든 인문학적 담론, 모든 문학과 철학의 담론을 다 끄집어 들여와 갖고 그것을 문화의 기호로 재해석했다고 하는 이것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그의 선생인 프로이트는 상당히, 그죠? 락강보다는 상당히 임상 실험을 소중히 여겼고, 물론 그 락강도 임상 실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신분석학자들과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락강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락강은 프로이트 읽기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문화와 그 다음에 언어로 그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재해석함으로써 그 모든 인문과학의 모든 영역에다가 이 정신분석학을 확산시켜 놓은 거는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프로이트의 임상 실험을 통하여 정신분석적 치료를 하는 이런 임상적인 부분은 락강이 너무, 그죠? 락강의 어떤 이런 프로이트 읽기는 너무 나갔기 때문에 락강은 경계의 대상이고, 락강은 또한, 그죠? 정신분석학 회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락강은 축출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정신분석학의 어떤 그러한 개념들을 정신분석 상담 시간을 50분에서 1시간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해갖고 그를 예를 들면은 그런 정신분석의 어떤 그 시간, 환자와의 대화 시간을 한 타임을 얼마를 해야 되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잘라냈지만 사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분석의 세계, 정신의학의 세계, 프로이트의 근거를 두고 프로이트의 임상 실험의 근거를 두었던 그러한 정신의학의 세계로부터는 락강의 이러한 실험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세계 정신분석 학회로부터 잘려나가서 그는 오히려 인문학자로, 철학자로, 포스트 모던의 후기 구조주의자로 오히려 더 유명해져서, 그죠? 오히려 세계적인 철학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락강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의도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시대의 구조주의에 그 시대에 풍미했던 구조주의를 언급하고 그 구조주의를 언급하다 보니까 소시르의 언어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다 점점 깊이 하다 보니까 무의식의 어떤 이러한 문화의 기호를 연구했던 칸트한테 가보기도 하고 인간의 욕망의 언어를 탁월하게 묘사했던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의 에크리는 그냥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의 다양한 담론들이 숨어서 프로이트의 제1기를 프로이트의 어떤 그러한 용어나 프로이트에게 돌아가서 프로이트를 해석하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에크리를 채우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락강은 정신분석학을 혼란시키는, 그래서 임상실험자들을 오히려 철학을 하게 만들고 형이상학으로 어떤 락강을 만들어버리는, 프로이트를 형이상학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정신분석학회는 락강의 이런 이론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초기의 어떤 그 이론으로부터 락강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프로이트에 충실하면서 프로이트의 잘못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은 그대로 따라가지만은 프로이트에 결코 동조하지 않는 그런 과감하고 무서운, 그죠? 그러한 어떤 실험을 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전개시켜 나갔습니다. 1938년은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는 이제 마지막 저서, 그죠? 정신분석학의 개요를 써냈던 그런 시기였고, 이제 락강은 그가 38살에, 그죠? 이제 중요한 논문인 가족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 논문을 제시하면서 이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문화적 읽기, 콤플렉스로 표현하면서 이제는 락강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철학의 세계를, 그죠? 에크리가 나오기 전에 자기 자신의 담론을 형성하는 그러한 자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38년은 프로이트가 이제는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마침내 락강이 등장하는, 그러면서 락강은 프로이트를 들고 나오는 그러한 자로, 그죠? 이제는 바톤 터치가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락강은 프로이트보다 50살 정도가 젊은 그러한 세대의 사람이고,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한 세대 조금 더 프로이트가 나이를 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은 이제는 무대로 들어오는데,
이 가족 콤플렉스라고 하는 초기의 작품은 이유의 개념을, 그 이유라는 게 뭐예요? 이유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예도가 이 경상도 발음이라 갖고 이 차라리 그냥 독일어나 외국어를 얘기를 할 때는 좀 다른데, 젖을 때는, 그죠? 젖을 때는 그 이유, 이유,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뗄 때 드러나는 그 현상을 해석하면서 프로이트랑 다르게 가족 콤플렉스를 이야기하는 논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논문을 통하여 그는 이제 프로이트는, 물론 프로이트도 그 어린 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를 하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 전집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개념들을 오히려 프로이트적으로 돌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떼면서 나타나는 그 분리의 현상, 거기에서 그는 영원한 분열, 성인이 되어서도 프로이트는 이 분열을 통합으로 갖고 가는 그러한 안정된 자아를 주장했다면, 락강은 이미 초기부터 이 이유의 분열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가족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구성되고, 그럼 그 다음에 사회가 국가를 구성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률이 제정되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분열의 상황을, 그죠? 끊임없이 지배하고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미 프로이트 읽기가 이제는 생물학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인류학과, 그리고 그 사회학, 그 다음에 철학에 근거하여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기는 프로이트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단이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1950년대부터 이제 뭐죠? 자기의 그 에크리라고 하는 그 모든 무의식은 뭐야?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락강의 유명한 말들, 그것이 전부 다가 50년대 후반에 나온 그런 사유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해겔을 갖고 오면서 그 유명한 말,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이거는 에크리의 초중반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시르와 그 다음에 그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언급하면서 말하는 락강의, 그죠? 무의식 속의 문자, 이런 거, 이게 이제 에크리의 중반에 나오고, 마침내 이 가족관계 이후에 락강이 연구하는 게 거울 단계의 자아입니다. 이제 이 자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언어를 배우면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나가? 언어를 배우는 그 단계는 이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고,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거세 공포증을 통과하면서 자아가 사회로 통합되잖아, 그죠? 이 시기를 락강은 프로이트와 다르게 그 유아가 거울 단계에서 상상계로 들어가는 진정한 성인이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락강은 프로이트로부터 프로이트의 모든 개념을 활용하여 프로이트의 재읽기를 이런 방식으로 언어의 담론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시르, 레비스트로스, 타자의 담론 누구야? 해겔입니다. 독특하게도
독특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학자로서 말할 수 있는 건 락강이 이폴리트라고 하는 해겔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폴리트는 해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폴리트는 누구야? 프로이트의 이러한 그 철학들을 전부 다 독일어로 쓰여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어로 번역하면서 소개하고 그러한 담론들을 많은 프랑스 대가들에게 넘겨주는데 중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폴리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폴리트의 사고를 엄청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크리 안에 여러분 따로 이폴리트의 프로이트의 부정, 독일어로 그냥 독일어로 나와요. 그거는 페얼나이눅이 뭐야? 부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정. 그게 프로이트의 부정의 개념. 이것이 이제 락강이 해겔을 통하여 재해석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폴리트의 프로이트의 페얼라이눅 부정의 개념에 관하여 이러한 목차에 그러한 제목이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이제 마침내 이 이폴리트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이폴리트를 통하여 그 서구의 프랑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의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이제는 정신분석학을 문화의 학문으로 이제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락강이 누구를? 프로이트를.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프로이트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의미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이트에 철저하게 프로이트에 근거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문화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인류학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사고는 이제 점점 상징계의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징계는 실제계와 만나면서 구멍이 나고 그 실제계 안에서 나타나는 와의 어떤 욕망하는 자와 욕망의 대상의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 때문에 일어나는 죽음 충동, 그거를 또 성적 오르가즘과 연결시켜서 쥐상스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는 프로이트의 읽기를 마침내 문화에다가 개방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락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프로이트의 전문가들이 락강에 대하여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락강의 어떤 그런 모습은 인문학적 관점, 철학적 관점에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오늘날 지적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사회적 담론들을 락강적 프로이트 읽기로 갖고 가서 정신분석학으로 갖고 가서 칼 마르크스의 이러한 사회의 그러한 기망과 억압과 이러한 담론들의 어떤 그러한 속임의 부분들을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에 의존했기 때문에 락강의 이런 시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락강을 읽지 않고 철학을 한다? 이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락강을 읽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를 통하여 니체를 읽는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니체가 이런 걸 미리 했거든. 니체의 정신분석학은
문화정신분석학은 락강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하수가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나오기 이전에 니체의 그 다양한 문화분석은 그죠? 락강을 넘어서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의 부정의 개념을 갖고 타자의 담론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망은 결코 그죠? 욕망은 결코 대상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해겔의 부정의 변증법 여러분.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통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균열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담론으로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 그리고 에크리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에크리가 여성의 성욕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펠루스라 그러는데 일단은 그는 남근을 기표로 이야기하죠. 그죠? 남근을 기표로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성욕을 다루는 이런 부분으로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끝내는 게 에클인데 거울 단계와 그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지시사항들 이런 것들을 재해석했고 무엇보다도 무의식 안에 있는 문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이트랑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프로이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프로이트 역시도 꿈의 해석에서 압축과 전치의 개념을 갖고 오거든요, 여러분. 압축과 전치.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러한 무의식의 모든 언어는 결코 개념어가 될 수 없어요. 이미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야, 이 부분도 꿈의 해석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의 기호들은 전부 다가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위장하고 그리고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위장하고 중층적으로 의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의식의 개념 언어로 읽어낼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미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이미. 그런데 락강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가지 않고 그냥 언어는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버려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언어는 그냥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언어는 뭐예요? 그냥 랑그가 돼버려. 그러니까 소시르의 랑그인데 이 랑그는 그냥 이거 뭐 제가 좀 발음이 좀 경상도 가끔 이 한국 강의하다가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를 이야기할 때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혀가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나 혀가 자꾸 말려들어서 랑그를 락강을 랑그를 붙여서 버린다고. 그러면서 이 랑그가 바로 뭐야?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압축과 전치 개념을 로만 야콥슨에 따라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구조로 갖고 가버린다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언어 개념을 그냥 확장시켜 버린다고.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그냥 프로이트는 그냥 손도 못 대게 그냥 무의식을 그냥 그냥 우리 대가리 속에 있는 그러한 무의식의 지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회의 구조로 갖고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구조요, 담론이요, 그리고 인간의 주체를 형성하는 랑그와 토대로 갖고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문화의 토대로 갖고 가버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니체가 했던 그런 작업이죠. 니체의 영향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락강도.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은 이러한 프로이트 읽기를 인문학적으로 특히 철학에 있어서 엄청나게 확장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든지, 그래서 무의식은 더 이상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어떤 지형도 수준이 아니야. 그게 의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대가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수준의 무의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레비스트로스의 구조가 돼버려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가 뭐야? 인간의 사회 전체를 결정하는 뭐야? 토대라는 거야. 뭐가? 무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대지라고 하는, 독일어로는 베기얼더, 영어로는 디자이얼이죠. 이 욕망을 다루는 이 부분은 여러분,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뭐 이렇게 갖고 가잖아, 그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욕망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그냥 본능의 충동이라든지, 그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락강은 이거를 그냥 뭐야? 본능이나 충동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욕망을 언어와 그냥 뒤섞어 버린다고. 그러면서 욕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욕구는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계의 산물이라고. 그런데 이 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욕구는 충족될 수 있는데 상상계로 들어간 성인을 되면서 그 아이가 언어를 배우면서 진입하는 상상계에서는 욕망이 지배하거든. 왜냐하면 타자가 나타나거든요. 타자가 나타나는데 그 타자를 통하여 마침내 뭐야? 알테르를 통하여 어떻게 돼? 이 타자가 이제는 어떻게 나를 보는 아의 관점에서 담론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어는 의미와 사설에서 고정점이 있는 것이고 그 의미와 사설을 다 읽어낼 수 없는 거야. 그 의미화는 중층적으로 형성돼 있기도 하고 의미를 바꾸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고 욕망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와 사설은 기가 막히게 또 피네건의 경야에 나오는 제임스 조이스의 글쓰기에 기가 막히게 거기에 비유하여 락강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는 프로이트를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프로이트 읽기를 하면서 점점 프로이트를 문화의 넓은 영역으로 위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락강을 좋아했던 자들은 락강이 어렵다, 락강을 몇 번 읽었는데 이해 못하겠다, 다 개소리죠. 락강을 무슨 형이상학자로 만드는 거예요. 락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락강 읽기 이전에 프로이트를 끈적지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 전체, 서양 철학의 고전에 어느 정도 정통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데카르트도 나옵니다, 여러분. 칸트도 나와요. 헤겔도 나와요. 막스도 나와. 하이데거도 나와. 다 나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크리야. 그런데 그냥 내가 락강 이름이 멋지다, 이런 인간도 봤어. 락강을 한번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서 전공해야 되겠다. 아이고, 참 속아 웃을 일이죠. 락강에 누가 이름도 아니고, 그죠? 기가 찰 노릇인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락강은 이제, 그죠? 언어의 마술사가 되고 욕망의 수사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락강의 문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어의 문제도 있지만은 락강이 의도하는, 여러분들 욕망의 글쓰기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헤겔의 원서가 안 들어오는 게 욕망의 글쓰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니체의 문체가 뭐야? 욕망의 글쓰기죠.
욕망이 붙잡힙니까, 여러분? 락강이 말하듯이 욕망은 언제나 대상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과 욕망은, 그래서 우리의 상상계는 결코 실제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는 실제에 직접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욕망은 이 언어의 사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또한 그 실제를 붙잡을 수도 없어. 그 균열과 분열과 대립에 우리는 붙잡혀서 뒤질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인간학에서 인간을 염세주의자로 보는 자로 유명하죠, 여러분. 저는 뭐 상당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욕망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 환상입니다. 욕망이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 다음날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그 다음날 호기심에 가득 차서 또 다른 대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 욕망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잖아. 이 사슬을 그냥 끊어버리고, 그죠? 이 존재를 비존재로 간주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그런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락강은 심지어 인도 철학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미친 인간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는 상상계 너머에 신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그는 글쓰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의 끈덕진 읽기를 통하여 그는 욕망의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죠? 많은 사람들은 락강이 에크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읽으란 말이야. 이런 미친 인간이 이런 책을 써서 왜 우리 보고 읽으라는 걸까? 프로이트가 나왔을 때 유럽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압니까? 세상의 가족 관계에 성의 능력이, 성 에너지, 가족,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성 에너지로 연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사회의 법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도대체 이걸 이론이라고 내어놓은 거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인간이 어떻게 성적인 걸로 다 규정될 수 있어? 이러면서 프로이트를 거부했다면, 락강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응은, 락강이 나왔을 때 프로이트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시대에는 확립됐으니까, 그죠? 60년대 후반이니까. 에크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걸 읽으란 말이야, 도대체. 이걸 왜 읽으라는 거야? 미친 인간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락강에 대한 담론에 대한 글쓰기를 사람들이 읽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문체는, 락강은 의도적으로 문체를 비틀기도 하고, 문체를 갖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글쓰기에서 뭐죠? 그 욕망이 보이지 않도록 욕망을 따라 글을 쓰기 때문에 문자는, 텍스트는 결코 그 욕망을 못 잡아내잖아. 그래서 그는 에크리에서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텍스트에 대한 이론에서 남근의 그 기표화라든지 그쪽 부분에 한번 보셔요. 텍스트에서 이런 말을 해. 나의 텍스트는, 모든 텍스트는 입구와 그 다음에 출구가 있다. 그런데 모든 텍스트를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서 완성이 되는데, 나는 이 입구를 어렵게 만들어서 혼란시키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싶다. 왜? 그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의 문체는 욕망의 글쓰기였고,
그 욕망은 언제나 수사학, 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완벽하게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거였기 때문에 그는 철학적 사유뿐만 아니라 시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 엄청나게 의존해서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프로이트한테서는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어? 아버지의 이름은 그냥 어린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걷고 거세공포증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법률을 의미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후기 프로이트한테로 오면 뭐가 돼요? 후기 프로이트한테로 오면 이거는 저게 된다고요. 그냥 그 사회의 법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자아가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하이픈을 써서 그냥 락강을 써버린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락강은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락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사회적 기호의 어떤 하나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은 법과 언어잖아, 그죠? 언어를 익히면서 사회의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는데 이 상징계의 전체적인 구조인 라랑그를 지배하는 그러한 기표로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프로이트의 개념은 락강으로 오면서 변질되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락강의 글쓰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도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락강의 자라는 제목으로 거울 단계를 강좌를 열고 여기에 또 락강이 또 소외 개념을 갖고 와서 헤겔의 소외 개념부터 시작해가 막스의 소외 개념 같이 싸잡아 갖고 그 아이가 거울 단계에서 소외를 경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글이를 순서대로 가면서 그 다음에 문자 속에서의 뭐죠? 무의식 안에서의 문자라는 개념이라든지 또 순서대로 또 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타자의 담론이라든지 이런 걸 순서대로 앞으로 락강 강좌를 열어나갈 겁니다, 예도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락강의 문체는 철저히 프로이트의 이러한 임상 실험적이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임상 실험과 그 서구 전통의 인문과학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는 임상 실험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서구의 전통에서, 그죠? 서구의 그 인문과학 전통 전체에서 사유하려고 했던 것도 프로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를 그는 완전히 이런 개념들을 락강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더욱더 바꾸면서 인류학,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걸 다 끄집어 와갖고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재위치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을 순서대로 분석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여성의 성욕을 다루는 그 부분에서 예도는 또한 남근의 기표라는 제목으로 또 강좌를 계속 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락강의 담론에서 또 소중한 게 데리다와 논쟁을 펼쳤던 부분이죠. 도둑 맞은 편지. 편지는 언제나 도착하기 마련이다. 이 기가 막힌
정신분석학적인 이 용어를 또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크리에 종합해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예도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에크리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어쨌든 락강의 글쓰기는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갈라지는 지점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락강은 프로이트보다 더 염세적이었고, 인간에 대해서.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락강은 산산히 부서뜨리면서 과연 인간이라는 주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락강 프로이트의 자아를 락강은 또한 쥐제라 그래갖고 이거 부르죠. 독일어의 주프젝트에 대한 이 철학을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는 이 주체 철학의 개념을 마침내 락강은 정신분석학을 사용하여 프로이트의 이히 자아의 개념을 철학의 주체에다가 적용시키면서 이 주체가 결코 안정된 어떤 그러한 자기의 담론을 펼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코기토 에로고숨을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의 이러한 다양한 사상들을 그는 문학화시키고 철학화시키고,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의 기호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언어의 문제를 갖고 오면서 정신분석학을 그죠? 이제는 임상 실험에만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 전체의 해석으로 정신분석학을 갖고 갔다는 거. 이 부분이 락강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할 말은 많은데 락강과 주로 프로이트의 차이를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자기 텍스트에서 가능하다면 빅토리아풍의 육중한 그런 문체를 갖고, 그죠? 가능하다면 무의식을 설명할 때도 안정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했어. 누가? 프로이트가. 그런데 락강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텍스트가 정말 욕망이 움직이는, 그래서 의식이 잡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무의식의 기호가 에크리 위에서 기어가는 듯한 그렇게 글을 쓰기를 원했어. 그러나 에크리를 읽다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에크리 안에는 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남근의 기표화에서 나오죠. 에크리의 그 세 번째 그 마지막 부분 앞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편지는 언제나 도착한다.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그 다음에 랄랑그 구조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상상계의 언어는 뭐 이런 말들. 이 다양한 이러한 작은 담론들을, 표와 같은 이런 파롤들을 기록하면서 글쓰기를 쉽게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비꼬면서 욕망의 글쓰기를 할 때는 일반인들이 잡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예도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애도와 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작품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덧없음에 대하여 라는 논문과 애도와 우울이라는 작품에서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인간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나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물건, 사랑했던 사람이 죽거나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이런 주제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자기가 애착했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에 리비도를 쏟고 있었잖아. 그 리비도가,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그 부재를 통하여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비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그 리비도가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그 리비도를 그냥 자기한테서 돌아와서 그거를 그냥 소화시키면은 다행이고, 그 상실을 갖다 인정하고 그거를 다시 내보낼 수가 있으면 되는데, 인간은 그 부재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한테 부재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이 리비도,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에크릿 초반부에 보면은 자아의 거울 단계를 분석하는 그 부분에서 뭐죠? 그 부분 앞인가 뒤쪽인가에서 뭘 다뤄? 락강이 뭘 목차에다 집어넣어놨는가 하면 현실 원칙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재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락강과 이런 부분에서 프로이트와 락강은 완전히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의존하여 락강은 염세주의자로 간 게 여기에서 드러난다니까.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러한 것들이 돌아오고 이 리비도가 상실로 되면 그 상실한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올 때 부재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덧없음에 대하여를 그가의 논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꽃이 떨어지잖아요. 꽃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 꽃이 피었구나. 꽃이 핀 거를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 인간은 꽃이 핀 상태에서 두 가지 반응을 봐. 어떤 사람은 엄청 아름답구나 이러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건 내일 되면 지겠지 이러면서 상실감을 미리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상실감을 통하여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죠? 그 상실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미리 걱정하는 인간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 자체 한 번 피기 때문에 유일회성이라고 하는 아인말리히카이트 때문에, 그 덧없음 때문에 오히려 저 꽃이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것을 정신분석하게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무의식의 상실을 가능하다면 이러한 덧없음을 아름다움의 미학을 통하여 주체의 통일성으로 갖고 가려고 해서 프로이트는, 그래서 중반기 20년대에 나온 이후부터 나오는 자아와 이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가능하다면 자아가 이드를 점점 정복해가는 쪽으로 정신분석학의 목표가 맞춰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락강은 이런 것들 다 거부해버려요. 그게 락강은 그 덧없음에 대하여라는
그 논문에서 두 반응을 보이는 자들의 두 번째 반응. 그러니까 뭐야? 꽃이 핀 거를 보고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그죠? 그 죽음을 생각하고 인간의 덧없음.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은 언제나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 타자의 담론은 결코 대상과 욕망하는 자는 일치할 수 없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런 덧없는 존재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죽음 충동이 인간이 성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 상상계의 죽음 충동이 토대가 돼갖고, 결국은 이러한 덧없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간관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분열,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이 주체 안에의 무의식은 언제나 대상과의 불일치, 그 다음에 의미와 연쇄의 고정점, 이런 것들은 결코 일치하는 순간이 있지만은 그 순간조차도 주체는 언제나 자아를 지배하고, 그죠? 그 자아의 상상계를 침입하여, 그죠? 언제나 인간은 그러한 실제적으로 봤을 땐 환상을 붙잡고 사는, 그래서 인간은 환상에 붙잡혀서 자기의 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 뒤질 때까지 이러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망의 수사학을, 그죠? 에크리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관계조차도 그는 성관계는 없다 그러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언제나 성적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을 뿐, 어떤 서로의 상호적인 그러한 절정이나 정점에 이룰 수 있는 주의상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덧없는 존재요. 이 덧없음은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오히려 인간에게 제대로 된 그러한 지식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락강의 프로이트와 다른 인간상이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아가 이들을 지배하는 건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와 뭐죠? 락강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락강의 인간과는 상당히 절망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죠? 뭔가 하면은 상당히 또한 결코 도달될 수 없는 실제. 그러나 실제는 언제나 상징계 안에 버티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갈등하고 균열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 안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해겔의 욕망의 주체, 그죠? 그런 거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폴리트가 말하는 프로이트의 페얼라이능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이런 전반적인 중요한 차이를 예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락강의 문체는 가능하다면 수사학적이고, 가능하다면 그 수사학에 근거하여 자기의 어떤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고, 프로이트에 비하여 안정적이지 않고, 그죠? 상당히 균열적이고, 문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의미가 달아나고 또한 해체되고, 이런 개념들은 데리다의 어떤 텍스트의 해체 이론과 거의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죠? 그런 방식으로 락강이 글을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다른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니체의 자리,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에서 독일 철학 안에서 니체가 차지하는 위치를 락강은,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문화 해석에서 그죠? 가장 정신분석학을 받아들여서 가장 급진적으로 그 문화를 구성하고, 인간은 결코 그 문화 안에서 완벽한 안정을 얻을 수 없고 그 문화를 끊임없이 형성해 나가는 주체로서 존재하지만 언제나 수동적인 존재로서 균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그 언어는 결코 개념어가 아니라 수사학적 언어요. 이미 니체가 말했듯이 진리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주체는 결코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주체요.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데카르트의 명제를 재해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니체의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니체 락강 강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석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